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118페이지. 지문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별표 하나 치시고 천천히 할 테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표정으로 계시면 됩니다. 자꾸 모르면서 그 거짓 끄덕끄덕임이 날 혼란스럽게 하거든. 모르면서 막 모르면 안 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갑시다. 일단 법지문이기 때문에 법지문에서 빠지지 않는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보면, 법지문이 등장하면 일단 조건이 나오고요. 조건에 따른 결과, 그것이 뭔지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후 관계가 바뀌는 때도 많으니까 이런 결과는 이런 조건일 때 나타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서 같이 많이 나오는 게 이 조건의 주체들,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내는 선지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꼭 잘 체크해 가면서 보셔야 합니다.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행정, 대집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네모 딱 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집행은 큰 집행이 아니고 대신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을 내가 대신 집행할게, 이겁니다. 그래서 대집행이에요. 행정을 대신 집행하는 이 대집행은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까지 끊어보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인 거죠. 조건이 있어. 그리고 이 조건의 주체가 의무자. 의무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론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얘가 결과가 되는 거죠. 얘를 합니다, 이거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얘를 합니다, 겠죠. 뒤에 읽어보면 이랬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것을 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해가는 제도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랬을 경우에 저걸 하는데, 이 행정 대집행은 그럼 누가 하는데, 그거의 주체, 행정 대집행을 하는 주체는 행정청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이것을 대신 시키고 나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의무자, 불이행한 그 의무자로부터 야, 돈 내놔 라고 하는 제도래요.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얘죠. 이거 뭔데? 자기적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냐? 여기 나오는데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냐면 타인이 대신해서 이행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의무를 의미하고요.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오케이?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여기 잘 봐야 돼. 봐봐. 뭐라고 했냐면 누가 대신해서 이행할 수 있으면 그걸 적극적 행위 의무라고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를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 거야. 이항 대립인 거 찾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무인 부자기 의무나 오직, only 이런 거 체크 잘해야 되죠. 오로지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비자기적 대체 의무라고 하고 그것과는 구별된다 이랬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많이 헷갈려 했으니까. 조금 밑에 쓸까요? 자, 의무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해라 혹은 이거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해라. 예를 들어서 철거해라, 불법 시설물 제거해라, 오염물질 제거해라 겠죠? 하지 마라가 아닐 거 아니야. 하지 마라는 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 때리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법이죠. 얘는 하라는 법이지. 철거해라, 제거해라 이런 거죠. 자, 해라라는 법이 있고 하지 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해라라는 법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극적인 행위 의무라 그랬어. 적극적인 행위 의무. 하지마는 뭔데? 소극적인. 이렇게 나뉘죠. 그 다음에 이 적극적인 거 중에서 보면 이 의무자만이 이행을 할 수 있는이라고 했으니까 나눠서,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게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고요. 쭉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여기 보면 비대체적 자기 의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그리고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소극적 의무가 바로 부자기 의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자기 의무 이렇게 나뉘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비자기적 대체 의무랑 부자기 의무는 보시다시피 대집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대집행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대집행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오케이, 해석 가보면요.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해당하는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니까 체크하시고. 왜 이걸 제한하는 거냐면 어떤 땅에다가 연경이가 예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거 불법 시설물이라서 제거해야 돼. 그러면 연경이의 재산을 누군가가 가지고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재산권의 침해죠. 재산권은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이니까 전칭 체크하시고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 자 따라서 결론 행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요.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따로 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과 뭔데? 가서 이거 철거하세요. 오염물 제거하세요. 라고 하는 법이랑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우르르 가가지고 그걸 때려 부시고 박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제거하고 혹은 뭐 철거하는 것에 따른 법. 다시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있고 따로 그것의 행정 집행을 하는 법은 또 따로 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아주 중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일문단 내용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중요했던 지문이니까 다시 보면 앞부분에서 조건, 결과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 조건마다의 주체가 있고 결과의 주체가 있었고 아랫부분에 복잡한 정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할 수 있었어야 되겠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정보는 명령권의 법과 행정집행의 법에 같지 않다. 근데 요런 것들은 같다라고 바꿔서 선지 내기가 참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지우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그라미 치면 되죠.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요건 충족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요건 쭉 나오겠죠. 첫째 이러니까 넘버링 붙이면 편합니다. 1번 요건이 뭔데?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된대요. 친절하게 예를 넣어줍니다.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건축법에 따라서 뭐가 생겨? 철거 의무. 다시 말하면 뭐야? 철거해라 이거죠. 너 이거 함부로 지었으니까 이거 철거해라 라고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불법 건축물의 철거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해. 반면 공공용지를 취득했을 때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이 약정을 쉬운 말로 좀 바꿔보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계약. 여기 보면 내가 어떤 공공의 땅을 살 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내가 매매, 사고 팔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같이 제가 건물을 샀으니까 제가 철거할게요. 산 사람이 철거할게요. 라고 계약했어. 그랬을 경우에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이랬으니까 아까 공법상의 의무는 법에 따라서 와가지고 너 이거 철거해라 라고 명령받는 거죠. 근데 매매했어. 지한이가 불법 건물 예쁘게 지어가지고 영경이한테 팔았어. 영경이는 특약사항이 그게 적혀있는 거를 확인하고 샀어. 이 건물에 철거를 본인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이제 지한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 건물을 산 매매자인 연경이가 알아서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약정에 따른 사법상의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집행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 두 가지로 지금 나눴어요. 대집행이 되는 케이스일 때는 건축법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이 있어. 건축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졌어? 너 때려 부셔. 그러면 부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건물의 소유자, 짓는 사람과 소유자는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자 혹은 팔았어. 이 사람한테 넘어갔어. 그런 케이스일 때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닌 이 건물의 소유자인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건물주인 지한이거나 지한이가 영경이한테 팔았어. 그럼 영경이거나 간에 너네 둘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빠지는 거다. 오케이? 그런 말입니다. 자, 둘째. 자기적 대체 의무해야 됩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이야기랑 똑같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거나 앞에 나왔던 거 한 번만 좀 다시 보면 여기 나오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거나 부자기 의무는 대집행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대집행 자체가 안 되고 대체적 자기 의무만이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조건이 붙네. 부자기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 금지 의무가 뭐야? 짓지 말아죠. 여기다가 불법 공작물 짓지 마라. 이게 금지 의무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하지 마라에 해당하죠. 하지 마라의 경우에 이미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버렸어. 누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설치해버렸어. 그러면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는 자기 의무로 뭐돼? 전환이 돼요. 짓지 마라 그랬는데 이미 지었어. 그랬으니까 이미 지었으면은 부셔라. 그러니까 부셔라는 해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게 돼버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돼? 대집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이 얕은 얍삽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불법 공작물에 금지 의무가 있지 부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지었더라면 그게 전환돼서 부셔야 됩니다.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자, 3번. 요거는 법지문할 때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면 저 오늘 할 때 비례 원칙이 뭡니까? 법지문할 때.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벌을. 이게 비례 원칙입니다. 법에서. 당연한 거죠. 뭐 새콤달콤 하나 훔친 사람이랑 사람 20명을 연쇄살인한 사람이랑 이 형벌이 똑같으면 새콤달콤 훔친 사람이 있겠냐 이거? 새콤달콤 훔치는 김에 기분도 안 좋아한다고 뭐? 날 기분 나쁘게 쳐다본 현우도 오늘 혼내주고 나 맨날 주머니 털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훔쳐먹는 연경이도 혼내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알아두세요. 자,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되는데 즉 뭔 말이냐면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쳐. 이런 케이스에 경우니까 뭡니까? 이런 조건일 때 야, 이거 너무 보기 너무 흉물이야. 너무 흉측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공익을 빼앗는다 라는 판단이 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개가 아니더라도 막 이런 거 있잖아. 법을 피해 가려고 하더라도 다 법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집행하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네. 그지? 쉽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자, 지금 정리하는 것들은 이 대집행이 가능한 요건 3가지 정리했고요. 다음 뭐 나오냐면 절차 나옵니다. 절차. 이런 절차 같은 것들, 과정 이런 것들 우리 과학기술 지문할 때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앞뒤 순서 바뀌면 틀린 선지 되는 거 많이 했어요. 그죠? 절차 따라갑시다. 4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 단계는 계고입니다. 요거 옆에 정리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제일 첫 번째 계고해야 된답니다. 계고가 뭔데? 계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 대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사전에 통지하는 거래요. 사전 통지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불법 건물 박살 내놓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와가지고 부시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통보. 행정대집행은 집행 전에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라고 그랬으니까 뭐 아닌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D가 뭐야? 중요한 거. 비상이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뭐가 돼? 계고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그럼 이거 뭐야? 선지 왜곡으로 넣기 딱 좋아 보이죠? 어떤 경우에서 혹은 전칙을 넣어서 모든 경우에 계고 없는 대집행은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이거 딱 봐도 내기 너무 좋다. 자, 계고는 문서로 내야 됩니다. 가가지고 말로 하면 안 돼. 똑똑 지한씨 계세요? 요 문 요거 다 부셔놓으세요잉? 하고 가는 거 안 돼요. 문서로.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잡으면 만약에 송시율이 어떤 불법 건물을 건축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어. 거기서 뭐 어떤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없어가지고 불법 건물지에서 잠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당장 나한테 내일 아침까지 때려 부시세요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짐이랑 뭐 다 어떡해. 나 어디 뭐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된대요. 자, 두 번째 스텝 2죠. 그러면 단계니까 얘가 끝나고 나서 이제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단계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영장에 의한 통지래요. 자, 사전 통지는 이미 했는데 영장에 의한 통지는 또 뭐냐? 의무자가 계고를 받았는데 기한까지 의무를 안 했어. 그러니까 집을 안 부셨어요. 그런 경우에 역시나 케이스 나왔고,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실행 시기, 그다음에 책임자의 이름, 비용 같은 것이 얼마 나올 거라고 미리 통지하는 게 영장에 의한 통지구나. 그래서 이때 알려주는 게 시기, 성명, 비용. 자, 안 하셨죠? 그럼 저희가 이제 대집행 들어갑니다잉? 몇 월 며칠에 들어갈 거고 비용 얼마 정도 나올 거고 책임자 이름 뭡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야. 자, 세 번째 단계. 자, 여기 단계까지 지났습니다. 결국 일단 여기에서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건 여기에서 사전 통지가 왔는데 그걸 본 시율이가 엄마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푸셨으면 여기까지 갈 일이 없어? 없어요. 근데 안 했을 때 넘어간다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제 뭐 하는 거야? 대집행을 실행하는 겁니다. 대집행, 실행. 이제 들어가가지고 부시겠죠? 대집행의 실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랬으니까 물리력의 행사인데 여기서 주체가 둘 나오죠? 스스로 행정청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3자에게 맡겨도 되네요. 그래서 주체가 행정청 해도 되고 또는 제3자 이렇게 맡겨서 부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스텝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어요. 사실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비용 발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비용 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건물 다 부셨으니까 이제 건물 부실 때 들어가는 비용 주세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건물을 부셔야 되니까. 그 부신다고 들어간 중장비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 비용 주세요.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의무자가 누구였더라? 아까 그 집을 부셨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행정청은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해서 문서로 역시나 문서로 언제까지 여기로 납부해 주세요 라고 명해야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쭉 지금 단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대집행 대상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는 게 있는데 토지, 땅이죠. 땅과 건물의 인도가 이게 뭐냐면 이제 넘기는 걸 말합니다. 넘기는 것. 넘기는 행위야. 명의를 이전한다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것을 인도하는 것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도하는 게 대집행이 되느냐 지금. 판례에 의하면요. 토지, 건물의 인도, 넘기는 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내 땅인데 인도하라는 거는 내 땅을 지금 가만히 있는 지한한테 주라는 거가 되거든요. 이걸 대집행하면 행정청이 와서 내 땅, 내 건물을 얘한테 줘. 이러고 그냥 내가 싫어요 버팅기고 있으면
LA 모르겠다고 그냥 뺏어서 준다는 거잖아. 이상하잖아, 약간. 이상해. 대법원은 토지공원 시설 점유자에 대한 판결에서, 점유자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뭐 눌러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런 점유자에 대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므로, 아까 이건 뭐라 그랬더라? 대집행이 될 수가 없다 이랬어요.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이것도 역시나 체크하시고,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점유자라는 말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뭐 이런 거야. 뭐 지한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입학했어. 관악산 앞에 예쁜 원룸을 딱 구했어. 1년 계약해서 지한이가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야. 살았는데 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근데 지한이가 몰랑 전 안 나갈래요. 저는 그냥 여기서 더 살래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럼 돈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싫어요. 그냥 살래요. 이러면 내가 들어가서 이 점유하고 있는 지한이 두 팔 두 다리 바짝 들어가지고 끌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신 집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왜 안 된다 그랬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끌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사람들 그럼 다 이걸 내가 수업할 때마다 매 클래스에서 애들 눈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는 말은 내가 내년에 근데 이거 지금 뭐냐면 행정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정상 나와가지고 두 팔 두 다리 들고 못 꺼낸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경찰 아저씨 오셔가지고 촥 체포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른 거 알았지? 끌려갈 수 있는 거야. 행정상 대집행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것만 두고 막 그러면 돈을 왜 내고 사노? 그럼 안 돼요.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근데 대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얘가 여기서 겨우 나오는 것은 오로지 얘만이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역시나 뒤에 이야기가 더 붙죠.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거는 아까 지한이가 원룸 들어가서 있었던 일. 자 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송시율인데 우리 난소공 이야기처럼, 난소공 봤잖아. 난소공 철거 개고장 붙었을 때 마지막에 집 부수는 날 마당에서 다 같이 밥 먹고 나가잖아. 나가니까 사람들 우르르 들어서 집 무너뜨린단 말이야.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안 나가고 버티면 안 돼요? 집이 없어져서 갈 데 없어서 집이 가지고 있기 힘들어질 거면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철거 의무자인 경우일 때는, 자 케이스가 다르죠? 이런 경우일 때는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해. 그게 뭔 말이냐면 집 부술 때 사람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난쟁이 가족들이 존버했어도 어떻게 돼? 끌고 나왔을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송시우 이렇게 살아. 존버해 여기서 그냥 계속. 근데 이거 불법 건축물이라서 부셔야 돼. 그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 이거 부셔야 될 의무가? 이 집 주인인 나죠? 그리고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나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대집행 온 날까지도 딱 서서 버텨. 안 돼! 나 이 집 안에 있으니까 니들 건물 무너뜨리는 순간 니들 살인이야. 그러면 대집행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이거 진짜 건물 무너뜨리면 깔려서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냥 대집행하러 왔다가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막 버텨.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건물의 점유자가 곧 철거의 의무자인 송시율이기 때문에 두 팔 두 다리 반짝 들어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사람 먼저 끄집어낸 다음에 건물 와르르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해서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케이스가 있고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이항 대립으로 구성해서 선지 구성하기 굉장히 유리한 문단이겠죠.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대집행을 하면 물론 실수가 한 번도 없으면 좋겠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대집행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대집행 당해서 내 집이 개박살나서 없어졌어. 갑자기 길바닥에 나 앉았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일 때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1, 2, 3, 4 단계 나눴었는데 계고,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한 통지, 그 다음 실행, 비용 납부 명령 모두 전칭이니까 체크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집행이 이미 실행됐어. 그럼 이까지 왔다는 거지. 이까지.
실행이 됐어. 요거 하고 실행하고 비용 납부인데 실행까지 됐다는 거 지금 내 집이 부서졌다 안 부서졌다? 부서졌다. 이미 없어졌어. 그런 경우에는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에서는 이익이 상실돼. 그러니까 부서진 집을 다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야.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럼 뭐만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어? 돈은 내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미안합니다. 제가 안 부셔야 될, 옆집 영경이 집 부셨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시울 씨 집을 부셔버렸네요. 그때는 미안합니다. 돈은 내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의 위법을 인정하더라도 행정청이 잘못했어요.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투고 있어.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뭐가 와? 계고가 왔을 거 아니야. 종이로 와야 된다며, 문서로. 그거 오자마자 뭘 해야 된다? 집행정지라는 걸 신청해서 대집행의 실행을 막아두는 게 중요해. 진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막아두고 내가 그걸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내가 이게 진짜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인지, 철거하면 철거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된 건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해야 돼. 자, 마무리하러 갑시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아까 뭐였습니까? 재산권을 뺏어가는 거잖아. 그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과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운영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이거 앞에 지금 전부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의 균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너무 많이 행정 실행만에 집중하면 너무 많은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고, 국민의 권리만 너무 많이 찾아주자니 행정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죠? 밸런스는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이거 있긴 있어야 돼. 없으면은 아무나 막 이상한 불법 건물 짓고 살 수 있잖아. 인정하되 너무 재량권을 남용한다거나 일탈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앞에 내용이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2번, 3번 잘 보셨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좀 쉬시다가 10분 되면 들어와가지고 사회문화 4 역시나 할 건데 어렵습니다. 좀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좀 더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122페이지. 별표 하나 크게 치시고, 난이도가 좀 있어요. 지문이 경제 지문이기도 하고, 이런 지문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습관이 있어야 수능에서 마주해도 해결해낼 수가 있을 거다. 천천히 같이 볼 거고요. 모르겠으면 아까 말했는 것처럼 모르겠는 듯한 표정으로 있으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자, 근대 경제학은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같은 경제의 거시적 현상이 얘네들이래요. 얘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해서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 이렇게 봤대요. 완전 고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설명해 보면, 고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그래서 수요랑 공급이 똑같은 것. 이해되시죠? 그게 완전 고용입니다. 자, 그러나 20세기 초에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의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공황이 왔을 때 취직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 이거 완전 고용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한계가 있어. 이는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순서가 있죠? 고전학파가 있었고, 그리고
케인스 학파의 등장으로 이어진 거죠. 고전 학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완전 고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완전 고용이 안 됐어. 다시 말해서 시장의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더라. 이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케인스 학파라는 게 생겼습니다. 케인스는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 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며 라고 했으니까 이 고전 학파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총 수요, 총 공급. 이것이 일치하는 것이 위에 나온 완전 고용의 의미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툭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게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요. 다시 정리해보면 총 수요가 낮으면 소득이 감소하고 또 실업률은 올라간다. 총 수요가 뭡니까? 고용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뽑고 싶어. 그지? 사람을 뽑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일자리가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뽑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 사람들 호주머니가 텅텅 비겠죠? 소득이 떨어져. 소득이 떨어지니까 매일 집에 가면서 치킨 한 마리씩 시켜 먹던 석빈이도, 매일 집에 가면서 치킨 2마리 시켜 먹던 연경이도 집에 가면서 치킨을 못 시켜 먹게 되죠? 그럼 치킨집도 매일 튀기던 닭을 위해서 뽑았던 알바생 잘라야 되겠지? 그 알바생이 잘리니까 어떻게 돼? 실업률도 올라가.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게 이제 케인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는 정부의 지출 확대 등 정책 개입을 통해서 총 수요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관리해야 된다. 누가? 정책으로. 정책이니까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겠죠. 정부가 나서서 이 총수요 관리해줘야 된다. 총수요가 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돈을 벌 테고, 돈을 버니까 돈을 쓸 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높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진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케인스 학파입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프 잘 봅시다. 옆에 있어요. 자, 이후 케인스 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총 수요와 관련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ISLM 모형이라는 걸 고안합니다. 이게 옆에 있는 그림이죠. 지금 케인스 학파가 뭘 건드려? 총 수요를 건드리자고요. 정책을 통해서. 자, 이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자, IS 곡선. 지금 요거죠. 밑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요 곡선입니다. IS 곡선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야. 예를 들어 주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국민 소득이 상승, 그러면 소비 촉진. 반대는 이 반대라는 건데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자율이 다른 말로 금리라고 하죠.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촉진된다. 이제 반대로면은 이 나머지가 전부 다 반대가 된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경제 지문할 때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오늘 이해하고 갑시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봐봐, 이자율을 눈에 보이게 이 그래프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임의대로 이자율이 10%인 시기가 있고 1%인 시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자율이 10%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돈이 많아, 현금이 많은 사람도 은행에 통장에 집어넣으면은 매년 은행이 나한테 10% 이자를 돌려주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도
가서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는 사람도 대출을 받으면 매년 10%의 이율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봐. 돈이 많은 송시율이 돈이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거 내가 굳이 딴 데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은행에 이 돈 그냥 전부 다 가지고 가서 꽝! 하고 넣어 놓으면 그냥 매년 10%씩 이자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써야 할 필요가 있나? 없죠? 은행에 돈 갖다 넣어야 되겠다. 이게 이득이네 생각해서 돈을 다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송시율의 호주머니도 비겠죠? 자, 반대로 돈이 없는 쥐돌이도 장사하고 싶어서 대출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 가니까 이자율이 10%래. 이거 돈 빌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걔는 계속 호주면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미 돈을 빌렸었어.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이자가 10%라네. 그러면은 나 1%씩 갚다가 10% 갚으려면 부담스럽죠. 있는 돈 없는 끌어모아서 빌렸던 돈 갚아놔야 되겠지 미리. 그지? 그럼 그 사람도 돈이 하나도 없죠. 지금 시중에 돈이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 은행에 다 들어갔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정리해보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다 갖다 놓으니까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기업도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기업이 투자를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총수요가 떨어졌지. 총수요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일을 못해. 소득도 떨어지겠죠? 소득이 떨어져서 돈이 없는데 돈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소비도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이율이 1%가 됐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송시율이 통장에 돈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뭐 돈 1% 이자 보자고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죠? 꺼내가지고 투자하는 게 낫지? 주식 사는 게 낫겠죠? 뽑아버려. 또 돈이 없던 쥐돌이도 드디어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10%에서 1%로 떨어졌으니까 1% 정도면 내가 부담하면서 장사해볼 만하겠다. 대출 받겠죠? 장사 시작하겠지? 그럼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경제가 돌아가는지 압니까? 그 돈 빌려가지고 뭐 여기서 내가 치킨집 하나 차리려고 그래도 상가 빌리죠? 그럼 상가 주인 돈 버는 거죠? 치킨집 차리면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죠? 인테리어 업자 돈 버는 거죠? 그 집에 기름 계속 들어가야 되죠? 닭 들어가야 되죠? 이거 전부 다 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치킨집에 알바도 뽑을 거 아닙니까? 알바도 돈 벌죠? 알바가 집에 가면서 파리바게트에서 빵 2봉지라도 사가겠지? 경제가 돌아가. 이해되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립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니까 뭐가 돼? 총수요가 늘어나. 지금 뭐 건드리고 싶었어 우리? 이거 계속 생각해야 돼. 총수요 이야기하고 있어. 총수요. 총수요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취직해.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 국민소득이 늘어나. 월급이 많으니까 집에 가면서 닭도 사가고 뭐 떡볶이도 사가고 빵도 사가. 소비가 늘어나요. 오케이? 요거 시스템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결국. 이자율을 건드려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기업의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사람들 일자리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자율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자율이 10%일 때랑 1%라고 우리 나름대로 해봅시다. 10%일 때 따라가면 국민의 소득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로 줄이면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반대로는 방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 소득의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IS 곡선이고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 우하향, 오른쪽으로 쭉 떨어지는 형태가 나온다. 됐나요?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림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여기 이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노란색은 좀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자, 여기죠.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 그러니까 소비가 많아져, 그치? 소비가 올라가. 소비가 많아지면 화폐의 수요가 늘어난대. 돈이 필요한 사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화폐의 수요가 늡니다. 돈이 다 필요해. 그런데 이제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 그러니까 현금량을 말하죠. 현금의 양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그 돈을 경제 안에서 결정할 수 없다 라고 간주해서 그냥 외생적으로 일 바깥에 있도록 고정해 두었다면 이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더 이상 시중으로 돌아다니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돈은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해져. 유동성이 뭔 말이냐면 화폐가 돌아다니는 정도거든요. 화폐가 돌아다니는 이 정도가 화폐가 부족해. 너도 나도 필요로만 하지 쓰질 못해. 그지? 다 화폐가 필요해지니까 부족해. 화폐가 또 부족해져. 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 너도 나도 화폐가 필요합니다 라는 초과 상태가 됩니다. 너도 나도 돈을 원해.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으려면 봐봐. 이자율이 상승해야 된대. 자, 이제 이거 왜인지 찾아야 돼. 왜일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돈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은행에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러면 은행에 다시 돈이 모이지. 오케이? 돈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를 꺼내서 은행으로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자를 높이는 거야.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줄어든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상 친절 멘트죠. 이거 없었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충분히 추론했어야 돼. 그지? 앞에 충분히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화폐 공급과 수요를 되찾으려면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구나. 지금 이자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여기 이자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도 나도 소비를 많이 해서 화폐 수요가 높아졌어. 근데 지금 여기서 전제는 중앙은행이 경제 내부에 있어 없어? 없어. 경제 내부에 없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못 찍어내. 못 찍어낸다는 걸 전제했을 때 돈을 더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돈을 다시 들여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자율을 올리면 되겠죠. 올리면 반대로 화폐 수요가 떨어질 테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아 들어가겠지. 오케이? 자,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는 관계의 곡선을 그린 게 바로 앞에 나오는 LM 곡선이래요. 보시면 이자율이 자 똑같이 1%, 10%라고 쳤을 때 1%일 때 국민소득은 여기, 10%일 때 국민소득은 여기. 아까랑 반대죠? 아까랑 반대야. 이만큼 늘었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국민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봐. 이게 지금 이제 LM 곡선인데 LM 곡선은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소득도 같이 올라가 라고 보는 것이고 이 곡선을 LM 곡선. LM 곡선은 본 것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IS 곡선과 LM이 딱 만나는 지점이 뭐래?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 그럼 어딥니까? 여기겠죠, 여기. 됐습니까? 여기가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 근데 왜 단기적이야? 경쟁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딱 그 지점에 멈출 수가 없어.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 ISLM 모형은요, 1950에서 60년대 거시경제정책의 기본 분석 틀로 널리 쓰였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 같은 정책적인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여기 찝어야 돼. 이 뭐야? 정책적 변화. 정책적 변화 뭐였어? 여기. 정책적 변화가 뭔데? 예시를 들어줬네. 재정을 확대. 돈을 푼다는 거예요. 재정 확대가. 세금 감면. 세금 인하라고 돼 있네. 세금 인하.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많이 내지 마시고 나가서 돈 쓰셔요. 이거잖아, 지금.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나가서 돈 쓰라는 거지. 호주머니 치워줄 테니까 돈 쓰세요. 이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일정한 금리 안에서 총 수요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상승한다. 끊으세요. 결국 건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이 정책을 통해서 총 수요를 건드리고 싶었거든. 총 수요가 늘어나면, 얘를 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총 수요가 늘어나면 아까 말했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가 많이 돼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만 좀 지우고 다시 여기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했으니까 그냥 요 모양 그대로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켰죠? 이해되지? 네. 그러면 똑같은 지점을 놓고 보면 돼. 한 이 정도일 때 이자율이 원래 국민소득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뭘 통해서 정책을 바꿔 재정을 확대하고 세금을 깎아줘. 여러분 돈 좀 쓰세요. 여러분 돈을 쓰면 쓸수록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 테고 그럼 기업들이 투자도 공격적으로 할 테고 그럼 뭐가 생겨?
총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러분 일자리도 많아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러분 돈도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똑같은 이자율이라도 가봤더니 어떻게 돼? 이만큼 소득이 늘었죠. 소득이 늘었어. 이게 결국 뭐 때문이라고? 정책을 통한 총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ISLM 모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반대로 그럼 긴축 정책은 돈 아끼자 이거야. 여러분 돈 너무 많이 씁니다. 돈 아끼세요. 라는 상황일 때는 아까랑 반대로 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가면 되죠.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뭐해? 얘를 또 건드리는 거야. 총 수요를 줄여. 수요가 줄어들면 아까 어떻게 됐더라? 수요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져. 그지? 그거야 그거. 경기 과열을 억제한다. IS 곡선의 이동,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 소득의 수준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한다. 이해했을 테지만 한 판만 더 할게요. 자, 요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냐 왼쪽으로 이동하냐 차이죠? 그러면은 지점이 일로 바뀌잖아. 여기서 일로 상승했죠? 또 밑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지.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균형점이 원래 중간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1로 혹은 여기서 1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돌아와서 자, 즉 새로운 총 수요랑 총 공급의 균형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결국에 이 말하는 거잖아. 이게 정리지. 왜 이게 정리야? 시상식 이게 문제였거든.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맞았어, 안 맞았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죠. 안 맞았어.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럼 총 수요 자체를 건드려줘야 된다.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비로소 뭐가 될 거다? 새로운 총 수요가 생길 것이고 총 공급이 생겨서 그 균형점이 만들어질 거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 그러나 ISLM 모형은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한계가 생겨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경기가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잖아. 경기가 불황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거지. 돈이 없으면 물가가 어떻게 돼야 돼? 생각해 봐봐. 우리 다 주머니에 돈이 많아. 엄청 돈이 많아. 커피 한 잔에 1,000원 하던 거 5,000원 한다고 못 사 먹을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지?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커피 5,000원 하는 거 사 먹을 수 있어? 못 사 먹을. 그래서 커피 사장님이 한 잔에 팔려고 2,300원에 팔게요. 그래도 아무도 안 사 먹어. 자, 눈물을 못 끊고 1,000원에 떨이 합니다. 그래도 못 사 먹어요. 물가가 어떻게 돼? 떨어져야 돼. 경기가 불황이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져야 돼. 사람들 돈이 없는데 뭐 비싸봐야 아무도 못 사요. 사람들 돈이 다 많으니까 생각해봐. 돈이 엄청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소비하죠. 원하는 것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사실 흰죽만 먹어도 살긴 살잖아. 근데 우리 흰죽만 안 먹고 오늘 맛있는 거 드셨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죠, 사실.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굳이 그런 선택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돈이 좀 있어야 원하는 걸 소비한다는 건 영경이가 돈이 많아. 100억 부자야. 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래. 근데 오늘 딱 하루에 한 잔밖에 안 만들어. 영경이가 와서 말하겠지. 제가 10,000원에 살게요.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은 석빈이가 와서 뭐라 그래? 노노, 제가 20,000원에 삽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은 경리가 와서 노노, 제가 50,000원에 삽니다. 계속 이 가치가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해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아까처럼 되는 거야. 자, 커피 5,000원에 사실 분 아무도 없어. 오케이, 3,000원 또 아무도 없어. 1,000원 또 아무도 없어. 500원 돼야 누가 하나 사 먹어. 이제부터 50,000원까지 갔더니 이 커피 가격은 한 잔에 500원 되는 거예요. 500원. 경기가 불황이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잖아. 못 쓰니까 떨어졌어야 됐는데 이 오일 쇼크가 생겼을 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기 불황인데 물가가 안 떨어져요. 물가 안정이 안 돼. 왜 이랬냐면 사람들이 물건 사재기에 들어갔어. 혹시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갈까봐 우리로 치면 라면을 계속 사 모아. 그러니까 라면 원래 막 700원이면 샀어야 됐는데 너도 나도 라면 막 사재기 하니까 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거야.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정책으로 가지고, 정책으로 경기 불황이 오면 이거 우리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데 한계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후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 케인스 학파의 ISMP 모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케인스 학파의 ISLM 모형이었다면 이제는 신 케인스 학파의 ISMP 모형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IS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면서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MP 곡선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MP 곡선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IS는 그대로지. MP 곡선의 정의는 뭐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는 걸 보여주는 게 MP 곡선이래요. 됐나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거 나온 뭔데? 공통점. 공통점은 뭐야?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이랬으니까 이 뒤로 뭐 나온다는 거야? 차이점.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해서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아까 나왔단 말이죠. 중앙은행이 경제 내부에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바깥에서 규율하고 조정해. 반면에 무슨 차이가 있는데 MP 곡선, 지금 우리가 하는 신케인스 학파의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뭐야?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요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MP는 중앙은행이 경제 내부 체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국민의 소득 같은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그전에는 그럼 어땠다는 건데? 정책에 따라서. 그치? 정책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국민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총수요가 확대되고 아까랑 똑같은 말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쓰겠죠. 돈을 많이 쓰니까 기업도 알바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해져. 총수요가 확대돼.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데 너도 나도 돈을 자꾸 많이 쓰게 되고 많이 벌게 되니까 야,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커피 한 잔 5만 원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커피 한 잔 5만 원이 세상 오라? 틀렸잖아. 잘못됐잖아.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뭘 하겠다는 거야 이제? 기준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아까 있었던 툴은 똑같아요. 봐봐. 금리가 올라가? 그럼 너도 나도 돈 다 어떻게 한다고? 호주머니 꺼내서 은행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돈이 아무도 없으니까 돈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돈을 아무도 못 쓰니까 물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금리의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켜줘. 높아졌던 물가를 떨어뜨려 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경제를 균형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경기가 좋을 때 혹은 경기가 나쁠 때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이자를 높이고 내리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M 곡선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앞에 있었던 그 그래프랑 똑같다는 거예요.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그래프에 축이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기 때문에 MP 곡선을 어떻게 자체를 이동시키겠대. 계속 읽어보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싶어. 야, 물가 너무 비싸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금리를 높여야 돼요. 금리를 높여야 돼. 긴축적인 기조를 취하면 MP 곡선은 어디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오른쪽 왼쪽이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 LM 곡선 요것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되시겠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뭐야?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위로 갈 때는 뭐야? 긴축적 기조.
다시 말했을 때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위로 올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적 기초를 취할 때는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일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라는 것이. 경기가 안 좋아야 경기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조정되어가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의 이동이 너무 커진 이 현대의 경제에서는 전에는 통화량으로 컨트롤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 통화량만으로는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건드리게 됐다 이거야.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IS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와 총 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게 해준대. 이걸 보면 뭘 분석할 수 있느냐? 경제 주체인 가게, 기업. 가게는 이제 우리들 각자 집안을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다들 돈 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업들, 뭐 삼성, SK 이런. 이들은요,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해서 내가 돈을 지금 쓸지, 투자를 할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또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다면 아까 우리가 말했는 것처럼 경기가 너무 호황이야. 이거 돈을 노도나도 쓰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지금 높아졌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좀 높여야 되겠다. 라고 발표하고 또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제가 너무 쪼그라들면 사람들이 못 살게 되니까 금리를 좀 내려서 돈을 좀 풀어서 사람들이 좀 쓰게 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 아까 우리가 예상했는 상황대로 움직여주는 것. 예측 가능성도 높고 신뢰가 큰 상황이죠. 예측대로 해주는 것. 그렇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의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될 테고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때는 돈을 좀 나도 같이 아끼고 이때는 나도 돈을 좀 같이 쓰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중앙은행이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요. 내 꼴리면 올리고 내 꼴리면 내려버려요. 나라 꼬라지랑 상관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언제 투자하고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돈을 쓸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예측이 안 되니까. 지들 마음대로라면. 그래서 경제 주체들은 향후 금리나 물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 일단 돈 안 아끼고 돈을 일단 안 쓰고 아끼고 들고 있어야 되겠다. 현금을 자꾸 보유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너네들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돈 쓰겄냐 이거? 불안해서. 내가 쓴 돈 내일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데 불안하잖아. 그럼 어떡할까? 소비나 투자보다 비교적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불안하니까 돈으로 들고 오고 싶은 거야.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면서 실물 경제로서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 총 수요가 위축돼 화폐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 그러면 너도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들고 있으려고 그래, 그지? 돈 쥐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져. 금리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 돈 안 쓰죠. 은행에 돈 못 갖다 주죠. 그냥 현금으로 내 집안에 갖고 있으려고 그러죠. 불안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뭐뭐 할수록 뭐뭐 상식화하셔야 되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정책의 파급력은 떨어지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돼. 이것만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의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 기업이나 일반 가게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단기적 경제 변동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되시겠습니까? 요거 이해 안 되면 꼭 우리 인강이라도 한번 두 번, 세 번 돌려봐서라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좀 쉬다가 오늘 문학도 좀 바빠요. 문학 우리가 오늘 많이 해야 되는 날이라서 좀 쉬다가 들어와서 현대소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 오세요.